안녕하세요. 문학 교육론 수업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지금 올리는 이 수업이 이제 비대면으로 마지막일 것 같고요. 뭐 또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시절이 수상해서 그래도 일단 우선적으로 오늘 뭐 다 문자를 뭐 오늘 어제 받으셨겠지만 이제 28일인가요? 29일인가요? 하여튼 이번 주 수요일부터 대면 강의가 시작되니까 그렇게 대면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늦어지게 된 점 사과드리고요. 그 코로나 예방주사를 맞았는데 의외로 좀 상태가 메롱거려가지고 그래 됐으니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요일쯤 올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사실 뭐 올리려면 올릴 수는 있었으나 좀 상태가 안 좋아서 못 올렸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 전 시간에 이제 문학 교육의 목표를 이제 개인의 주체성 확립까지 봤어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문화 개선과 창조 능력 증진 그리고 전원인적 인간성의 함양 이 두 개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문학 교육의 인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학 교육의 인식까지 하게 되면 이제 문학 교육 일부 즉 문학 교육이란 뭔가 라는 어떤 어찌 보면 우문에 가까운 그 질문에 대한 어떤 다층적인 답을 제시하는 부분이 끝난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제4절 문학 개성과 창조 능력 정진입니다. 자, 사실 문학이라는 것은 이제 그 자체가 하나의 문화죠. 예. 그렇기 때문에 문학을 통한 문화 교육이 가능하다는 것은 사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이 문학의 문화적 본질이란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문학은 공동체의 삶의 방식을 형성한다는 것. 그러면 공동체의 삶의 방식이 뭡니까? 그게 문화죠. 그러니까 문학은 문화를 형성했다. 즉 문학 안에 문화가 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추장전을 보면 추장전에서 나오는 변학도의 생일 잔치라든지 또는 또 암행어사 출두의 강경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또 우리 조선시대의 우리 문화의 일면을 엿볼 수 있고요. 또한 일제시대 여러 문학을 통해서 일제시대 우리 어떤 문화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어진 작품을 통해서 또 현대시대의 문화를 엿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문학은 그 안에 들어감긴 어떤 그 삶의 양식 공동체 삶의 양식이 사실 문학적 자료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문학의 문화적 본질 첫 번째는 문학은 공동체의 삶의 방식을 형성하는 것이다. 그럼 공동체 삶의 방식이 문화니까 문학은 문화를 형성했다. 즉 문학 속에 문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또한 예술로서의 지적 활동이라는 점도 문화의 한 양상이다. 고급 예술만을 문화로 보는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사실 고급 예술만 문화는 아니죠. 어떤 여러 가지 모든 예술이 다 문화인데 그렇다면 문학은 이제 어떤 물리적인 어떤 행동은 아니고 어떤 언어적인 구조물이기 때문에 그것이 일종의 창작이든 향유든 직접 활동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 지적 활동이라는 것은 지적 활동 자체가 뭡니까? 하나의 문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학을 창작하고 문학을 소비하는 것도 그 자체로서 하나의 문화가 된다는 거죠. 문화라는 말을 붙이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앞서 봤던 공동체의 삶의 방식을 형성하는 것이 문학 속 문화라면, 두 번째 예술로서의 지적 활동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서 문화의 한 양상이기 때문에 즉 문학 자체가 문화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문학은 이러한 두 가지 측면에서 문화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밑에 보시면 문학이 지닌 이러한 문화적 능력은 문학 교육이 문화적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능력 또는 지적으로 삶에 대응하는 능력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러한 공동체적 일원이 되는 능력은 이제 공동체의 동질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가게 됩니다. 자, 문학은 한 공동체가 공동으로 지니는 역사적 삶의 방식을 형성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문학이 그 민족의 고전으로 인정되는 것은 그 삶의 방식에 대한 동의가 전제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우리의 삶의 방식이 아닌 문학이 우리 문학으로 인정받을 수 없잖아요. 사실 뭐 한국 문학의 정의를 봐도 우리나라 한국인들의 어떤 삶과 문화가 담겨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교재에도 나온 것처럼 뭐 청산별곡이라든지 예이츠 시인의 뭐 이니스프리 호수섬 같은 것도 이제 어 어떤 것은 청산별곡이나 이제 이니스프리 호수섬 같은 경우는 좀 보편적이라고 보자면 뭐 춘향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민족적 고유성이 드러나는 뭐 그런 작품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문학이라는 것은 이제 밑에 보시면 PPT 밑에 보시면 공동체의 가치관에 동참하는 것은 개인에게 연대감과 동질감을 형성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동체의 삶의 방식에 또는 가치관에 동참하는 그러한 것들이 문학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별적인, 즉 우리 민족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문학은 우리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게 해주고, 또한 또 인류 공동체의 동질감도 이제 확보를 하게 해주는 거죠. 물론 이제 문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문학 교육에서 교과서 보면 아시겠지만 해외 문학이 나오는 이유도 바로 이런 겁니다. 중고등학교 때, 특히 이제 고등학교 때죠. 문학 교과서에 뭐 반드시 한두 편의 해외 문학이 실려 있어요. 하지만 학교에서 잘 수업은 하지 않는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뭐 수능에 해외 문학이 나올 확률은 뭐 거의 제로에 수렴하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이 한국 문학의 개별성과 또 보편성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문학의 보편적인 성격은 우리가 다른 나라 문학을 읽어도 그 인간으로서의 어떤 삶의 방식, 인간이 가진 공통적인 삶의 방식, 뭐 그런 것들을 공유하는 방식이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최근에는 보편성도 중요하지만 이제 어떤 그 다른 다양원성을 인정한다는 측면에서 다른 나라의 문학을 뭐 싣는 경우가 더 많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문학 속 문화는 이런데 다른 나라의 문학 속 문화는 어떤가 뭐 해가지고 좀 그 나라의 고유의 특성이 잘 드러나는 그러한 문학들도 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이제 연대감과 동질감, 즉 이제 어떤 다양성 측면이라기보다는 어떤 소속감을 느끼는 측면에서 이제 문학을 활용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문학 교육의 목표도 이제 공동체 의식을 심화하는 것으로 두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학이 이제 얼마나 공동체 의식을 심화하는 데 도움이 되냐는 것은 여기 중간쯤에 다민족 국가, 영국과 같은 뭐 다민족 국가에게서는 그 사실은 이제 일체감을 형성하는 고리가 이제 민족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뭐 단일 민족이 신하네 아니네 하는 말이 있지만 어쨌든 단일 민족으로서의 뭐 정체성이 없다고 하긴 어렵고, 아무리 우리가 뭐 지역을 갈라 싸우고 한다 하더라도 또 이제 뭐 축구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다 하나의 팀을 응원하게 되죠, 보통. 그런데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 네 개의 연방으로 나눠져 있고 축구팀 같은 경우도 다 지각각이죠. 우리가 흔히 뭐 잉글랜드라고 불리는 것은 영국의 네 개의 어떤 분권된 지방 중에 하나일 뿐이죠. 뭐 스코틀랜드, 웨일즈, 뭐 북아일랜드, 그렇게 잉글랜드를 포함해서 네 개로 나뉘는데 그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지역 감정은 당연한 것일 거고, 어떤 뭐 스포츠를 통한 동질감 같은 경우도 뭐 특히 가장 큰 스포츠인 축구에서는 거의 불가능하죠. 뭐 그렇다면 어떻게 이 일체감을 심어줄 것인가? 다민족 국가. 그거는 바로 이제 문학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교재도 나와 있지만 영국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섹스피어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것은
이제 문화적 일체감, 그리고 나름대로의 문화적 우월감, 뭐 그런 것들을 주게 함으로써 이를 통해 이제 좀 이게 바른 거라고 하긴 좀 어렵지만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자기의 공동체가 무조건 옳다는 방식 자체는 사실 뭐 옳지는 않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우리나라 문학 교육에서 다른 나라 문학, 그것도 이제 보편성에 기댄 문학보다는 개별성의 문학을 추구하는 교과서에 실는 것도 이제 우리 것만 우월하다라는 것도 그런 어떤 생각 가치관을 좀 벗어나자 하는 측면이 더 강하죠. 예. 그렇긴 하지만 이제 또 우리 근대 사회가 또 민족 국가, 특히 우리나라는 민족 국가적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민족 공동체 그런 의식의 심화를 문학 교육의 목표로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일제 시대에 쓰여진 작품들을 이게 뭐 맞는 해석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해석상으로 뭐 여러 가지 또 논란이 있겠지만 뭐 이국사나 윤동주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어떤 그 시대적 상황과 결부시켜서 시를 이해하려고 많이 이제 노력을 하죠. 그래서 청포도 같은 시를 또는 뭐 광야 같은 시를 좀 기계적으로 해석하는 측면은 이제 많은 비판을 받아왔으나 문학이 가지는 이 민족 공동체의 동질감을 형성하는 그 기능을 계속 유지하고 싶었던 그런 거겠죠. 물론 그것이 이제 옳고 그르냐 하는 문제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민족 감수성과 지적 세력성을 증진한다는 건데, 이제 문학적 전통의 계승의 한 방법으로 이제 미적 감수성과 지적 세련성을 증진하는 것이죠. 저기 이제 우리 문학을 뭐 숭고, 우화, 비장, 볼개, 그 조동규 교수의 그 한국 문학의 갈래 이론에 나오는 거죠. 거기에 나오는 것으로 이제 나눠 가지고 또 문학을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문학을 습득한다는 것은 이러한 어떤 위의식을 뭐 인격의 수준까지 습관화하는 것을 이상으로 한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학 교육을 통해서 이왕 어떤 문화를 개선하고 창조할 거라면 좀 더 감수성 높은, 그리고 지적 세정성이 높은 뭐 그러한 것들을 계승하고 창조하는 게 좋겠죠. 그 문학 교육은 이러한 능력을 키워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제 새로운 문화 창조 능력 함양인데, 자, 물론 문화는 고정된 것은 아니고 이제 변화하죠. 전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문화라는 것이 이 전통이라는 구심력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또 전통도 새롭게 창조될 수 있잖아요. 즉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는 원심력의 지배도 받는다. 모든 게 다 그러하죠. 언어 자체도 우리가 뭐 그 바흐친입니까? 그 바흐친의 언어학을 보더라도 언어가 가지는 특성을 이제 원심력과 권심력을 받죠. 구심력은 이제 그 규범적 언어를 사용하려는 경향이고, 원심력은 그 규범을 벗어나서 새로운 언어를 창조하려는 그러한 경향인데, 문화 역시 마찬가지죠. 전통이라는 즉 과거의 것에 구속되는 그러한 구심력의 영향을 받지만 또한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는 그런 원심력의 영향을 받고, 그것은 인간의 창조적 본질과 무관하지 않다. 즉 인간은 기본적으로 창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문화에도 해당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물론 이제 창의력이라는 것은 이제 옹고지신, 뭐 복고창신 같은 고사성어처럼 옛것을 잘 익혀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기존에 존재했던 문화에 대한 어떤 깊이 있는 이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비판적 인식,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 나가는 것이 그 진정한 문화 창조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독서에서도 그렇잖아요. 그 비판적 이해가 되어야지 사실적 이해, 추론적 이해를 통해서 일단 그 글쓴이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그리고 그것을 어떤 보편적인 잣대 또는 개인의 어떤 기준으로서 비판을 하죠. 비판을 한 다음에 이제 그 비판에 따라서
그 비판에 따라서 이제 새로운 어떤 창의적인 그러한 읽기가 가능한 것처럼 문화 역시 기존의 문화를 반드시 잘 이해하고 그것을 보편적인 가치라든지 개인의 기준에 맞추어서 어떤 적절성을 판단한 다음에 그것이 비판이죠. 비판이 무조건 이제 폄하하는 거에 폄하하고 까는 게 비판은 아니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떤 새로운 문화가 창조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문학 교육의 목표 중 하나인 이제 문화 계승과 창조 능력 증진이고요. 이러한 부분은 이제 국어 교육에서 문학 교육에서 충분히 반영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전인적 인간성의 함양인데, 이제 전인적 인간성이라는 것은 이제 우선 문학의 목표가 인간다움이라는 것을 먼저 전제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문학 교육을 하는 것은 특정 기술을 익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기술도 필요하지만 뭐 이해하는 기술, 뭐 전략이라고 할게요. 전략 같은 것들이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근본적 목표는 어떤 문학을 통한 인간다움의 성취다. 뭐 이글에서 주장하는 것이면서 사실 뭐 누구나 부정하기는 어렵죠. 예. 물론 이제 너무 근본이라서 문제지. 자, 이 근본적인 목표이자 동기인 인간다움을 어떻게 성취하느냐 문학 교육이 또는 이 성취 왜 이 문학 교육이 이 인간다움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느냐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학은 전인적인 본질을 가지고 있다. 전인 교육하면 뭡니까? 어떤 특정 영역을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골고루 포괄적으로 이제 개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재 62페이지를 보면 뭐 지덕체, 뭐 지정의, 뭐 진선미,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인간의 조건을 뭐 정신과 신체로 나누는 이분법부터 삼분법 각가지 삼분법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능력을 고루 개발하는 것이 이제 문학 교육의 목표고 이것은 다른 과목과의 뭐 차이점이다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지만 목표가 사실 좀 너무 추상적인 건 있죠. 그가 문학을 통해서 인간다움을 성취한다 라고 하자면 참 말은 아름답고 좋습니다만은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라고 하면 또 이제 사실 뭐 많은 어떤 그 논란이 있을 수 있죠. 사실 뭐 전에 뭐 정치권에서 한창 유행이 됐던 말이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제 디테일이죠. 디테일 사실 뭐 총론은 누구나 공감하잖아요. 그러니까 문학 교육의 목표는 인간다움이야. 그 총론은 누구나 공감합니다. 공감 안 하면 조금 이제 사회적으로 커먼 센스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되어질 수 있는데 문제는 강론이죠. 뭐 어떻게 할 거냐. 예. 그렇지만 이제 뭐 강론은 이제 지금 여기서 알아볼 내용은 아니니까 다시 총론으로 돌아가서 이제 문학 교육은 인간의 총체적 개발을 목표로 삼는다. 예. 뭐 기술 교육이 어떤 뭐 기술 능력. 물론 뭐 모든 교육은 그 끝자락은 다 이제 인간의 어떤 그 성장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문학 교육은 어떤 그 과목 자체가 아예 이제 인간의 총체적 개발을 지표를 하기 때문에 또 다른 교육들은 뭐 총체적 개발이라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특정 영역을 중심으로 해서 뭐 총체적으로 넘어가는 뭐 그런 것이라면 문학은 인간 내면을 좀 개발하는 그런 쪽으로 목표를 삼고 있죠. 그래서 이제 문학이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인간에 대한 또 합리적인 이해 능력을 배양한다. 이거는 뭐 잘 아실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문학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하게 되죠. 즉 삶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삶의 다양성을 이해함으로써 내가 살고 있는 삶이 또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반드시 최고의 가치는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죠. 이런 것을 이제 관용적 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교재에는 나오지 않으나 뭐 우리 흔히 이제 이것을 관용적 태도라고 하지요. 즉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 내가 반드시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최선이 아닐 수 있다는 것, 그것을 파악하는 거죠. 왜? 문학 안에서는 다양한 인간의 삶들이 담겨 있죠.
그럼 그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사람은 한 번밖에 살 수 없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다양한 삶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뭐 물론 뭐 삶의 진로를 바꿀 수는 있으나 그 뭐 다양한 삶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우리가. 그러나 이제 문학 속에서는 다양한 삶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삶을 간접 경험함으로써 우리는 이제 인간의 다양한 측면을 알게 되고 그럼으로써 어, 나와 남이 다르다. 그다음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관용의 정신을 갖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문학이 가지는 어떤 가장 중요한 요소를 이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다양한 삶을 경험함으로써 인간에 대한 깊이 합리적 이해 그리고 어떤 그 주체 중심의 이해가 아닌 타자성을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문학의 특징이자 가장 큰 효용이라고 많이 말들을 합니다. 예전에 그 알쓸 신잡인가요? 거기서 그 한 작가가 등장했었죠. 김영하 씨라고. 그 작가가 이제 그 문학의 가치를 이야기하면서 문학을 통해서 우리가 타자를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민족의 삶 따위는 우리가 관심이 없었겠죠. 예전에는 우리 민족 중심으로 살 때는. 그런데 다른 민족의 삶이 담긴 문학을 읽으면서 그들을 이해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뭐 아프가니스탄에 사는 사람들의 삶은 우리가 뭐 뉴스를 본다고 해서 뭐 피상적으로 불쌍하다 냈다 라고 하지만 사실 깊이는 이해는 하지 못하죠. 우리 기준으로만 판단할 뿐이지. 그런데 뭐 천개의 찬란한 태양입니까? 그런 소설을 읽어보게 되면 이제 그들의 삶을 좀 더 우리가 생생하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즉 타자에 대한 이해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문학이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뭐 왜 예전에는 뭐 동물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았지만 제 얘기가 아니라 그 김영하 씨가 한 얘기지만 왜 동물권을 신경 쓰게 되느냐? 왜 이민족을 신경 쓰게 되느냐? 그들을 주체로 하여 쓰여진 문학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 관점에서는 타자지만 그들은 그것을 스스로는 주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가 아닌 우리 공동체가 아닌 내가 아닌 다른 것을 넘어서서 우리 공동체 바깥의 것도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이제 문학인 거죠. 뭐 달려라 진돌이입니까? 옛날에 그 진돗개 주인공인 그런 뭐 만화가 있었는데 그런 걸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동물들도 인간과 다르지 않구나. 물론 다르지만 그래도 다르지 않은 부분이 많구나. 그들도 존중받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학은 결국 이 다양한 간접 경험을 통해서 주체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관용적 태도를 함양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뭐 진이든 선이든 미든 진실이든 어떤 올바름이든 아니면 아름다움이든 어떤 것을 추구하다도 그것이 나름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거죠. 난 진을 중요시한다고 해서 뭐 선이나 미를 추구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예. 즉 다양성에 대한 이해 그리고 주체 중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태도를 가지게 한다. 그것이 인간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 능력을 배양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문학은 지정의 지식뿐만 아니라 뭐 정서적인 측면 그리고 이제 올바름까지도 총체적으로 조화시키는 것이 이제 문학의 목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독립과 자발의 태도를 함양하는 건데 이제 결국 문학은 개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죠. 어떤 모든 작품 세계는 다 다른 세계를 담고 있죠. 일종의 뭐 요즘 유행하는 뭐 그 병렬 세계라고 패러럴 월드라고 하나? 그 병렬 세계죠. 병렬 세계. 여러분들 아마 그와 관련된 그 문제를 아마 수능에서 풀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드는데 예. 그것과 관련해서 각각의 세계는 다른 세계와 연결되지 않는 다 개별적인 세계죠. 물론 뭐 이제 결국 모든 문학은 현실을 살아가는 인간의 삶을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인간의 삶을 통해서 이 세계와 인간이라는 경유지를 통해서 이 세계가 뭐 연결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쉽지는 않잖아요. 춘향전하고
뭐 스머프하고 어떻게 연결시킵니까? 연결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개별적 성격을 가지는데 이제 이것은 인간의 자율성과 상관관계를 가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제 문학이 어떤 현실의 대리물이나 지시물이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어떤 대상이 되기 때문에 문학은 자족적, 스스로 어떤 완결된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것은 이제 그 자체로서 전인적 능력이 추구하는 자율성과 관련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자율성을 통해서 우리는 세계를 독자적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학 자체가 독자적 세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는 우리의 시선도 독자적이어야 한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네 번째, 체험의 확장을 통한 자기 세신 능력 확보. 즉 이제 문학은 상징적이고 또 이런 다양한 해석을 가능하게 하죠. 그래서 이제 체험을 확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 체험 확장을 통해서 스스로를 세신하는 것. 아까 두 번째 봤던 그 인간에 대한 합리적 이해 능력과 굉장히 큰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문학 교육의 목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앞 시간과 합쳐가지고 이 5가지 목표가 있는데요. 자, 이러한 목표는 이제 교육과정에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죠. 앞에 제가 이제 문학교육의 본질과 지표 끝난 다음에 문학교육의 그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문학교육의 목표를 잠깐 제시했는데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돌아와 보면서 한번 이 각각의 부분이 어떤 것과 관련이 있는가 한번 나름대로 살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 글을 쓴 주체와 교육과정을 만든 주체가 좀 다르긴 하네요. 교육과정을 만든 것은 아니다. 안 다르네. 다르지 않죠. 예전에는 이제 교육과정이 뭐 교육과정 평가원의 인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 연구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졌다면 지금은 이제 이 교육과정이 특정 학회 그 뭐 공모를 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학회에서 만들고 그 학회의 권력이 아무래도 뭐 요 책을 쓴 사람들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 좀 오래되긴 했으나 현재도 문학교육 목표에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고 물론 권력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권력 문제도 중요하지만 일정 부분 이 서 있는 진술들이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문학 교육을 하는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이제 교육 과정에 반영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문학 교육의 목표를 마치고요. 제3장 문학 교육의 인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3장은 문학교육의 인식입니다. 이 문학교육의 인식이라는 제목만 봐서는 무슨 말인지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쉽게 말하자면 68페이지의 첫 번째 문장 왜 문학교육을 하는가에 대한 견해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즉 문학교육을 왜 하는가, 사람들이 문학교육을 왜 한다고 생각하는가, 또는 문학교육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좀 한번 현재까지 내용을 그 문학 교육에 대한 인식을 좀 살펴보자.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챕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총 3개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생활 방편적 문학 교육, 공동체 형성을 위한 문학 교육, 그리고 이제 지도자 양성을 위한 문학 교육인데 딱 봐도 사실 뭐 현재로서는 조금 과연 문학 교육이 이런 목적이 있었나? 2절을 제외하고는 이런 목적이 있었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문학교육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지금에 이르러서는 아까 봤듯이 문학교육의 목표가 인간다움을 성취하는 거다를 최종 목적으로 했지만 이전에는 사회문화적 맥락이 과거와 지금은 달랐기 때문에 문학교육에 대한 인식도 달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챕터는 이제 문학교육의 어떤 역사적인 흐름, 아주 그렇다고 해서 아주
가치하게 정확하고 정교하고 자세하게 나와 있는 뭐 그런 챕터는 아닙니다만은 이전까지 우리가 문학 교육을 어떻게 인식을 했느냐 그 부분을 조금 파악해 보고요. 그 다음에 파악해 보는 그런 챕터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생활 방편적 문학 교육. 자, 생활 방편적 문학 교육. 즉 문학 교육이 뭐다? 생활을 하기 위한 거다. 생활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거다. 또는 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한 거다. 즉 실생활에 도움이 된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문학 교육의 실용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인식이 이 생활 방편적 문학 교육이라는 인식입니다. 그래서 이 문학 교육의 생활 방편적 성격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도구적 성격이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물론 앞서 봤던 세 개가 다 도구적 성격이긴 하나 이것이 좀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하는 도구적 성격이다. 그렇게 보셔도 될 거예요. 자, 첫 번째 이제 문학 교육은 기본적으로 문학은 이제 경험을 축적하고 이제 전승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글이 있을 때는 이게 이제 글을 씀으로써 이제 어떤 문학이 아니죠. 글을 씀으로써 그 경험을 축적시키고 전승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는데 이 모든 사람이 글을 알기 이전이겠죠. 또는 뭐 활판 인쇄술이 발달하기 이전. 그럴 때는 사실 어떤 그 글을 통해서 어떤 경험을 전승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이제 금속활자는 우리나라가 제일 처음 발명했지만 그 구텐베르크의 그 인쇄혁명이 굉장히 그 서양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뭡니까? 그 성경을 어떤 글자로서 그 굉장히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됨으로써 그 교회가 가지고 있던 성경의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에 따라 판단을 하는 그러한 권한, 즉 이제 보통 뭐 사제들이 가지고 있겠죠. 그러한 권한들이 이제 일반 대중들에게 까지 그 권한을 가질 수 있게 했다는 거죠. 누구나 쉽게 성경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의 어떤 금속활자가 더 오래되고 물론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긴 하나 또 서양사에서 볼 때는 이 구텐베르크의 인쇄혁명이 굉장히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사제의 입을 통해서 나왔던 성경의 사제만이 어떤 성경의 해석을 독점하고 하느님의 권위를 독점했던 그러한 시대를 이제 변하게 했다는 그런 측면이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인쇄술의 발달도 사실은 이제 뭐 이 경험의 축적과 전승에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뭐 성경이 경험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러한 것들 이제 쉽게 퍼질 수 있는가? 우리 문학사를 봐도 이제 반각본이라 그래가지고 좀 저질의 종이에 대충 인쇄한 그러한 인쇄술이 발달함으로써 그 뭐 목판 인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소설 문학이 발달하게 된 것처럼 예. 사실 뭐 이제 인쇄술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고 또한 이제 그 어떤 글을 아느냐 뭐 그런 것들이 중요한데 그런 시절 이전에는 쉽게 말해서 입에서 입으로 어떤 경험이 전승된단 말이죠. 입에서 입으로 경험이 전승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어떤 최대한 좀 압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 능력이 향상되면 소통 능력이 향상됩니다. 그 언어 능력이 향상된다는 것은 어떤 그 축적된 경험을 전송하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하게 되는 거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것이 이제 어떤 인간의 삶과 문학 교육이 관련되는 측면이죠. 효율적인 방법을 전달하다 보니까 또 문학적 상징 체계라든지 수사학이 발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같은 말을 전달하더라도 어떻게
우리가 책에 쓰는 경우라면 뭐 좀 그래도 좀 자세하게 자기 개성대로 뭐 써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예. 왜냐면 그거는 기억을 못해도 다시 펼쳐보면 되니까. 그런데 이 구비문학 시대는 어떻습니까? 저 구어 시대는 그게 불가능하니까 최대한 간결하게 또 기억이 쉽게 그렇게 어, 전달을 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것이 이제 어떤 문학적 기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상징 체계라든지 뭐 수사학 같은 경우는 이제 인간이 이 향상된 언어 능력을 사용해서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어떤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바로 그거죠. 어떤 그 축적한 경험을 어, 언어를 통해서 전달할 수 있다는 거죠. 언어를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동물들도 물론 자신들의 경험을 후손 세대에게 전달합니다만은 그들은 이제 행동의 모방을 통해서 전달하는 건데 언어를 통해서 전달하다 보니까 그 경험이 이제 창조적인 방향으로 모방을 하는 것은 따라할 수밖에 없지만 언어를 통해서 하다 보면 언어가 가지는 창조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보다 창조적인 모방이 가능했던 뭐 그런 것도 중요하겠고요. 그래서 이 경험을 축적하고 전승하는데 언어를 사용했다. 그런데 고비문학 시대는 아무래도 말로 해야 되니까 가장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수단을 강구하게 된다. 그것이 상징체계나 수사, 즉 문학이 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문학이라는 것이 사실은 어떤 유의적인 목적도 분명히 있었겠으나 어떤 경험을 전달하는 축적된 경험을 전달하는 그런 목적이 더 강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구어 시대의 문학과 문학 교육이죠. 이제 문학적 형상화, 즉 이제 뭐 상징책이나 수사학을 사용하는 그 문학적 형상화는 전승된 내용을 축적된 내용을 전승하는 것을 보다 쉽고 오래 기억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언어의 경제성과 상징성을 가장 잘 파악하는 사람들이 시인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왜? 시인들은 이제 뭐 지금 전문 시인들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그 축적된 경험을 후세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시로 만든 뭐 그런 사람들이겠죠. 네, 그런 사람들이 이 문학의 경제성, 그러니까 최대한 최소한의 언어로서 최대한 많은 내용을 표현하게 만드는 그러한 경제성과 또 상징성을 발명했다. 뭐 그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구어 시대와 이제 문어 시대는 사실 많이 다르죠. 예, 구어 시대 같은 경우는 언어가 일정한 규칙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문어 시대는 어떤 아까도 말씀 언제든지 기억을 못해도 상관없고 좀 자세해도 상관없어요. 펼쳐보면 되니까 나중에 찾아서. 그러니까 저 기억을 인간이 기억해야 되는 능력의 일부를 책에다가 좀 약간 위임시키는 거죠. 뭐 일종의 보조 기억 장치. 인간의 뇌가 주 기억 장치라면 문어 즉 책은 보조 기억 장치가 된다. 그런데 이제 구어 시대는 그런 보조 기억 장치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개성적인 표현보다는 어떻게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규칙적인 표현이 필요했다. 그렇기 때문에 문어 시대에 비해서 구어 시대는 작가의 개성은 사실 뭐 오히려 전승에 경험을 전승하는데 방해가 될 수밖에 없겠죠. 물론 뭐 개성이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으나 뭐 다른 부분에서 개성이 발현될 수는 있겠죠. 뭐 이야기를 구성한다든지 그런 쪽에서는 개성이 발현될 수 있겠으나 뭐 그래서 뭐 그 호메로스의 그 일리아드 오디세이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제 뭐 정전으로 남아 있는 건데 그건 이제 그러한 어떤 내용적인 측면을 제외하고 또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떤 정형성을 띈다. 예. 그러니까 정형시라는 것도 사실은 뭡니까? 그게 이제 어떤 전승의 편리함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봐도 크게 무리가 없겠죠. 왜? 어떤 다른 주어진 틀 안에서 그 내용을 넣었을 때 전달하기도 쉽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숙지하기도 쉬운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비문학 시대의 문학적 표현과 또 이 기록문학 시대의 문학적 표현은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도구로서의 문학 교육 인식인데, 저기 이제 문학이라는 것은 이 지혜를 습득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 문학을 통해서 어떤 살아가는 방식 또는 집단의 행동 방식도 규정한다. 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교훈적인 이야기도 있죠. 뭐 토끼와 거북이 같은 거 있잖아요. 토끼와 거북이. 그러면 어떤 살아가는 방식을 규정하는 겁니까? 아, 좀 능력이 없더라도 열심히 하면 된다. 뭐 그런 거겠죠. 아니면 또 집단의 행동 방식 같은 경우도 어떤 그 이야기를 통해서 뭐 사시남전기를 통해 가지고 그 처첩 간의 갈등에서 어떤 뭐 순리를 지키라든지 순서를 지키라든지 뭐 그런 식의 어떤 뭐 지금 보면 좀 옳지 않다고 볼 수 있겠으나 당시에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집단의 행동 방식을 규정하는 것이죠. 중세 시대, 그러니까 조선 시대 때 나왔던 고소설들이 대부분 다 이제 어떤 충이나 효를 강조하는 것도 그 집단의 행동 방식을 규정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학은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방식과 집단의 행동 방식을 규정하고요. 또한 문학은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일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도구다. 자, 예를 들어서 노동요나 농가 원령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죠. 교재에 나와 있지만 노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노동의 어떤 고단함을 있게 만드는 것이 노동요고, 또 농가 원령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노동자의 복지와 관련되어 아니 참 농가 원령가가 아니지. 농가 원령가는 이제 어떤 시기에 따른 농사법과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농사 짓는 사람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 그런 것들을 이제 원령가니까 달거리 형식으로 1월에는 뭐 하고 정월에는 뭐 하고 2월에는 뭐 해라 라는 식으로 전달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농가 원령가를 흥얼거린다는 것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일을 좀 더 효율적으로 또는 생산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역할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문학 교육의 도구로서의 인식은 첫 번째 문학을 통해서 지혜를 습득하고, 또 이제 지혜를 습득하기 위해서 삶의 지혜 또는 뭐 농사의 지혜, 그런 것들을 습득하기 위해서 문학 교육이 이루어지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개인의 성취를 위한 문학 교육이 있습니다. 자, 개인의 성취라는 것은 결국 문학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 네, 성공한다는 거죠. 네, 문학을 통해서 성공한다. 그러니까 전 근대 시대, 조선 시대까지 생각하시면 이제 문학적 소양이 한 인간의 총체적 지식의 척도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볼 때 뭐 시짓기가, 물론 과거가 시짓기만 있는 건 아니지만 시짓기라는 과목도 있었고 그것이 중요한 역할을 했죠. 왜? 그가 가진 문학적 소양을 통해서 그 인간의 총체적인 지식을 파악하려고 했기 때문이죠. 뭐 지금으로 보자면 일종의 간접평가라고 할까요? 간접평가, 이렇게 문학적 지식이 잘 갖춰져 있으니까 인격적으로도 훌륭하고 또 실무적인 능력도 탁월하고 또 공부할 시간이 많았으니까 머리도 똑똑하겠구나. 공부할 시간이 많아서 아니라 공부를 잘했으니까 뭐 머리도 똑똑하겠구나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공무원 시험 볼 때 국어, 영어, 수학이 뭐 그게 사실 실무에 아주 큰 도움이 돼서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어떤 그 인간의 어떤 뭐 성실성 아니면 뭐 그런 걸 파악하는 게 더 큰 목적이 있었겠죠. 그것이 이제 예전에는 문학이 그 역할을 했다는 거죠. 지금 뭐 국어, 한국사, 영어 같은 그런 과목들이 예전에는 문학과 똑같았다, 비슷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에도 당연히 이제 문학이 성공을 위한 도구로서 활용되고 있죠. 예, 그러니까 문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다 잘해야겠지만 어쨌든 공부 잘하면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업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건 우리가 부정을 하기 어렵잖아요. 물론 뭐 100% 그래 되는 건 아니지만 뭐 확률적으로 그렇다. 좋은 대학, 좋은 과를 나오면 뭐 확률적으로 높아진다. 뭐 그렇게 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현대에도 문학은 성공을 위한 도구로서 활용되고, 또 교재에 나와 있는 예를 보자면 이제 그리스 정치가들이 웅변을 어떤 중요한 웅변을 뭐라고 했냐면 웅변의 중요한 자산을 이제 문학적 유산에서 발굴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학습해서 사용하는 것이 이제 자기 자신의 성취, 즉 성공을 위한 뭐 지름길이다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뭐 고전을 잘 인용해가지고 용사라 그러죠. 고전을 잘 인용해가지고 어떤 유려하게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고 상대를 잘 설득하게 되면 그것이 또 성공으로 나아가는 뭐 지름길이다라고 했고, 75페이지 첫째 줄에 보면 키케로는 교육이란 웅변가를 양성하는 것이라라고 요약할 정도로 타인을 설득하는 것에 수사학이죠. 설득은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생활 반편적 문학 교육에서 이제 결국 문학은 어떤 개인의 성취, 성공을 위해서, 입신양명을 위해서 뭐 활용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제 2절은 이제 공동체 형성을 위한 문학 교육입니다. 이제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립시키고 뭐 좀 안 좋은 쪽이긴 하지만 주입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건 앞에서 많이 나왔던 내용이 사실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공동체 형성의 문학 교육적 성격이 뭐냐? 이것은 이제 문학은 공동체의 어떤 정체성, 그런 것들은 어떤 다른 집단과의 차별성을 통해서 형성이 되죠. 이건 뭐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사회학자들이 한 얘기고 이 교재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들과 달라라는 것이 사실은 어떤 그 우리의 정체성을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마치 그 소시가 얘기했던 그 랑그와 파롤에서 랑그는 어떤 차이에 의해서 의미가 규정된다는 것처럼 그러니까 소라가 그 바다 생물을 가르치는 것은 그게 원래 소라가 바다 생물을 가르치려는 어떤 그 필연성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소리와의 차이점에서 소리나 또는 뭐 소리라는 단어와 어떤 음운 차이를 통해서 그 의미가 규정되는 것처럼, 뭐 적당한 유추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공동체 역시 이제 다른 집단과 차별성을 통해서 이념이 확립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른 집단과 또 대항하던가 집단을 좀 이제 압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 구조를 확립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어떤 문학 교육에서 공동체를 형성하는 성격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문학 교육의 공동체 형성적 성격을 보시면 문학 교육을 통해 다른 공동체와 차별적 성격을 인지하고 또 문학 교육을 통해서 집단의 사고나 행동 방식이 일정한 방향성을 가진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단군 신화를 통해서 우리의 뭐 공동체의 이념인 홍익 인간을 구현한다든지 우리 공동체의 이념의 방향성을 뭐 홍익 인간을 잡는다. 제가 너무 좋은 쪽을 예를 들었으나 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념적 질서의 확립과 문학의 효용인데요. 자, 이제 문학을 통해서 어떻게 그 가족 공동체나 뭐 신화 공동체 또는 국가 의식을 이제 확립한다는 거죠. 교재에는 청개구리 얘기가 나와 있죠. 그래서 청개구리 이야기는 뭐 가족 문화의 변동 속에서 새로이 취해야 할 어떤 사회적 패턴이 문학 속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시남정기 같은 경우도 그 대표적인 거죠. 가족 문화의 가족 소설이라는 것이 대부분 다 우리가 이제 어떤 뭐 지켜야 할 또는 바뀐 그런 가족 간의 관계 패턴이 이제 문학 속에 들어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화 공동체의 정체성 확립이다. 신화 공동체라는 것은 이제 같은 신화를 공유하고 있는 공동체겠죠. 신화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가족보다 좀 상위 공동체의 정체성도 자 문학을 통해서 확립이 되는데 주로 이제 신화를 통해서 정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신화를 공유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정체성을 하나로 모으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알다시피 다양한 어떤 뭐 신화를 가진 종족들도 있잖아요. 근데 서로 싸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쪽 종족은 이기게 되고 다른 쪽 진종족은 이긴 종족에 흡수가 되겠죠. 그럼 단순히 인적 자원만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페비아 문화의 신들도 그 신화에 편입이 돼요. 어떻게 악신으로 나쁜 신으로 바뀌어가지고 이제 기존 승리한 공동체의 신에게 대적하다가 지는 실패한 그런 신으로
바뀌는 경우가 우리 그 신화를 연구하다 보면 신화를 보다 보면 종종 나오죠. 뭐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제우스가 티탄을 이기고 뭐 어떻게 뭐 주신이 되고 12신을 만들었다는 것도 사실은 이제 그리스가 이제 이민족들과의 대립 속에서 아마 티탄을 섬기던 그런 티탄 신화를 가지고 있던 그런 민족들에게 승리를 해서 그 티탄 부족을 이제 악신 패배자로 만들고 자기 신화서에 편입시키는 거죠. 어쨌든 그런 현상을 통해서 모든 같은 신화를 공유하게 되죠. 이기든 지든 처음에는 뭐 거부 반응도 있겠으나 이제 세월이 지나가게 되면 패배한 그 문화의 신들은 나쁜 신이 되고 그 신화 같은 신화를 공유하게 되면서 서로 이제 동화되어가는 그러한 것이 있죠. 그래서 이게 사실 뭐 문화뿐만 아니라 문화의 중요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지금 중국에서 뭐 우리 문화를 자기 문화의 것이라고 우긴다든지 옛날 일본이 우리 문화를 말살하려고 했던 것도 전부 다 이제 어떤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하기 위한 또는 뭐 자신의 정체성을 강조하기 위한 그러한 방식이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의식의 확립과 문화교육이죠. 신화 공동체가 좀 정근대적인 성격이 강하다면 이 국가의식은 이제 근대적 성격이 강하죠. 국가라는 제도 자체가 물론 이제 뭐 근대적인 것은 항상 아닙니다만은 이제 낭랑공주 같은 경우는 뭐 아주 정근대 이야기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가족보다 국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러니까 이 국가의식이라는 것은 좀 어느 정도 그 뭐 이데올로기를 확립한다. 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데올로기. 그러니까 뭐 국가 이데올로기에 내면할 동안 소속감을 함양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사실 이런 교육은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도 한 1980년대까지 많이 이루어졌던 저도 그 교육을 잠깐이나마 초등학교 때 맛을 봤던 그때는 국민학교였네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부정적으로 제가 언급을 하긴 했는데 근데 뭐 부정적인 면만 사실 이제 우리나라 문학교육이 이제 국가 이런 의식 확립 이러면 이제 경기를 일으키기 때문에 문학교육 하는 사람들이 또 문학의 자율성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문학을 통해서 한 국가에 소속된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는 것은 사실 뭐 필요하고요. 그것이 굉장히 이제 유용하게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국가의식이라는 것이 사실 뭐 부정적으로 보자면 이제 뭐 국가를 위해서 개인이 희생하라, 뭐 낭랑공주 이야기도 그런 거고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좀 입맛이 씁쓸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문학 교육을 통해서 국가 의식을 확립하는 것도 일반적이다. 또 이제 뭐 종교적인 이념의 확산과 문학의 효용이라고 해서 이제 종교적 이념을 확산시키는 데도 문학이 작용을 했다. 뭐 이사돈 신화 같은 경우는 이제 불교를 받아들이겠다는 의지를 형상한 것이고 또 이제 뭐 실제 역사적 사실이긴 하나 또 이제 어떤 근데 기독교가 우리나라 넘어올 때 그 많은 순교에 관한 이야기들이 뭐 거의 르포에 가깝게 전해지는 것도 이제 어떤 이 종교적 이념을 확산시키는데 이제 문학이 기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공동체 형성의 문학 교육적 성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3절은 이제 지도자 양성을 위한 문학 교육입니다. 이거는 뭐 사실 어떤 그 앞서 봤던 그 개인의 성취하고 관련이 될 수 있다고 개인의 성취하고 관련이 있는데 뭐 아주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지도자 양성과 문학 교육인데요. 즉 문학을 한다는 것은 이제 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자를 뭐 처음에는 이제 뭐 간단한 문자, 좀 아주 선사시대 때 간단한 문자 때는 모두가 문자를 공유했겠지만 이제 문자를 사용할 수 있는 층이과 그렇지 못한 층으로 분화되면서 이제 문자를 사용하는 집단, 식자층은 이제 사회에서 우위를 점하고 그 비식자층을 지배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제 문학이라는 것은 이 지도자의 요건으로서 문학적 능력이 요구된다는 것은 즉 문자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뭐 그러한 요건이
필요 요건이 이제 문학적 요건과 관련된다는 거죠. 그 언어와 이데올로기라는 책이 있어요. 이제 갑자기 생각나서 좀 그 글 쓴이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이제 이 어떤 이데올로기를 어떻게 이 언어에 잘 저걸 해서 잘 이제 섞어서 효율적으로 자신의 이데올로기를 전달시키느냐 하는 책이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난 거고 사실 기억도 잘 안 나네요. 그런데 그 책을 보면 결국 이제 그 문학적 능력이라는 것이 어떤 대중을 선동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 그런 어떤 부정적인 요건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런 면도 있었다는 거. 자, 그리고 두 번째 지도자 양성과 문학교육의 역할. 자, 중세에서는 문학적 능력을 창조력이라고 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확립된 전범, 기존에 잘 창작되었던 그런 문학, 즉 모범적인 예문들을 바탕으로 자신의 뜻을 응축시킬 수 있는 능력을 측정했죠. 그것이 지도자의 능력이었어요. 그리고 당시 문학은 사실 뭐 지금처럼 좀 이제 뭐라고 할까요? 좀 어려운 뭐 학문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좀 생활의 영이죠. 지금도 사실은 뭐 요새 뭐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다 일종의 문학인데 사실 영이죠. 예. 당시에 영어로 이어졌던 것들이 지금은 이제 교과서에서 또는 뭐 교재에서 우리가 머리를 싸매고 배워야 하는 것이 됐는데 어쨌든 문학은 대부분 영이었습니다. 지금처럼 또 영이 많지 않았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문학 능력으로 입신양명도 가능했죠. 여기 교재를 보면 이제 문학을 통해서 이제 그 문학 창작 능력을 통해서 과거에 합격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문학을 통해서 어디 갔냐? 예, 그런 능력들이 중요해졌죠. 예, 그래서 문학 능력으로 입신양명이 가능한 시대였기 때문에 지도자를 양성하는 데 있어서 문학 교육의 역할은 중요했다. 그런 이제 역할이 분화된 현재에서는 이제 사실 뭐 전문 작가가 등장함으로써 문학과 생활이 거의 완벽하게 분리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이 부분이 왜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제 문학이라는 것은 지도자 양성을 위한 문학 교육은 사실 뭐 사실상 그렇게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문학 교육의 인식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이제 수요일부터는 이제 대면 수업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문학의 속성과 문학교육 즉 2부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좀 수업을 하겠습니다. 뭐 지금처럼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교재의 내용을 좀 제가 잘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좀 이제 설명해 주는 식으로 또 그와 관련된 뭐 이야기를 좀 하는 식으로 수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 뭐 아직 코로나가 굉장히 확장 뭐 추석 끝나고 또 다시 또 이제 퍼지고 있어요. 마치 뭐 우리가 이제 안심하라는 절대 안심해서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실 뭐 학교를 나오나 안 나오나 사실 코로나는 뭐 여전히 퍼지고 있으니까 오히려 학교라는 좀 어느 정도 이 지킬 걸 어떤 그 통제가 있는 뭐 그런 곳에서 하는 게 또 오히려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뭐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뭐 있나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요일부터 대면 수업을 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 이제 개인 방역에 저도 그럴 테니까 신경을 쓰시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들 뭐 예방주사 많이 맞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최근에 맞아가지고 아직도 상태가 좀 썩 좋지는 않네요. 자, 그러면 건강한 얼굴로 대면 수업에서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